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 9월 2일 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와 또 달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 시장 1%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다행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양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또 캐치해야 되는 부분은 어딘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든든한 목요일팀 위원님들 데리고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궁금하신 점 방송을 통해서 다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유소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목요일 팀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팀과 또 신나게 방송을 해볼 텐데 일단 9월이 시작이 됐어요. 가장 또 궁금한 게 9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캐치프라이즈 이런 걸 또 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캐치프라이즈 요정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번 연도는 또 이번 연도란다. 이번 달은 또 어떤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뭘 해볼까요?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6월 지나고 7월 지나고 이제 8월, 9월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9월 달 걸 정했으니까 이제 남은 3번만 정하면 된다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9월은 농사 짓는 마음으로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조금 노력을 하자, 정성을 들이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성과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로 농사 짓는 마음이라고 했고요. 뭐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가 농사의 과정을 조금 표현한다면 매수에서부터 수익 실현까지라고 같이 좀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날씨가 짓궂든 아니면 해가 너무 찌든 또는 가뭄에 들었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죠. 뭐 뿌려놓고 아무렇게나 자란다라는 작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식을 매수를 하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하셨다 한다면 그 투자가 정말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 노력하고 체크하고 정성을 들이고 고민을 해보고 뭐 비중 조절도 해보고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더 좋은 결실을 좀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장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조금 정성으로 기업을 찾고 포트폴리오를 내실화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 9월 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선별을 해야 남은 장세 그리고 내년도 이맘때쯤까지도 잘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농사 짓는 마음으로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뭔가 농부 이미지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9월이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인데 가을은 또 무언가를 또 수확하는 계절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9월은 지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도 혹시 캐치프라이즈 있으십니까? 궁금하네요. 캐치프라이즈는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투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좀 이번 9월 달은 좀 건강하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좀 건강하게 좀 보내자. 이 건강이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 있고 마인드도 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게 좀 지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진짜 올 한 해 12월, 1월 달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등의 양상을 겪으면서 좋아했다가 그 이후로 지금 시장이 한 8개월, 9개월 동안 1월달 고점은 어쨌든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조정이잖아요.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9월달부터는 육체도 좀 튼튼하게 또 마음도 좀 튼튼하게 아마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제 생각에는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렵지만 그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즐거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추석의 덕담을 미리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9월 풍성한 또 가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반기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에는 이 농사 짓는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또 일요일 저녁 6시를 타겟을 하셨어요. 이때 들어가면 저희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살짝 스포 네, 가능할까요? 월 말에도 일요일 6시에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 이번 주 장세에서는 제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보시는 이번 주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콕 집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또 일요일 날 공개 강연을 하는 것은 이제 9월 3일 금요일 밤 9시 30분쯤 지나면서 이제 고용지표가 우리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럼 그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장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9월 22, 23에 있을 FOMC까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더 좋을지 이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와 그리고 9월 하반기 어떻게 이어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바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챙겨야 할 일정들이 좀 많은데요.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박원재 위원님께서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강의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이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하반기 전략을 좀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토요일, 일요일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짝 언급은 해드렸는데 이게 계속 반등 장세가 빠르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볼 텐데요. 키워드로 정리해보죠. 함께 볼까요? 네, 지금 옆에 뜨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반기 농사 전략, 고용 지표, 그리고 외국인 수급, 테이퍼링, 마지막으로 배터리주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순서를 좀 재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테이퍼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파월 의장이 연내에 무조건 테이퍼링 실시하겠다. 근데 그건 금리 인상과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초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약간 어폐가 안 맞는달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장에 또 혼란이 있었던 반면 오히려 불확실성은 거쳤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요.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연준이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고용지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허반석 의원님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라는 부분들을 조금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회복이 일어나야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남은 한 가지를 고용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고용 지표가 7월 FOMC가 열릴 때에는 7월 고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FOMC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3만 명까지 확산되기 이전에 7월 FOMC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7월 FOMC 의사록 공개가 되었을 때 테이퍼링에 대한 진행이 조금 확실시되어 있다라는 모습들이 의사록으로 공개가 되자 시장이 한번 출렁였죠. 테이퍼링을 한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시장은 조금 화들짝 놀라면서 예방주사를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22, 23일에 열릴 FOMC 회의는 8월 고용지표를 이제 확인을 하고 열립니다. 그러면 8월 고용에 대한 수치가 양호한 수준 또는 둔화 수준만 아니라면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진행할 일정 부분의 요건이 완성됐다, 충족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이후로 우리들에게 전해질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 하나를 조금 맞춰놓고 그러면 9월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조금 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10월이든 11월이든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스케줄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테이퍼링 쇼크가 한 번쯤은 있을 텐데 그 쇼크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았다면 이 쇼크와 조정 장세에 나의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하고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아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찬스로서 딱 잡아챌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 일요일 저녁에 드렸고요. 이번 일요일 저녁에는 이제 공개되는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ADP 민간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62만 5천 명 정도 증가로 보았는데 발표치는 37만 4만 명으로 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ADP 민간 고용지표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사이의 상관관계 얼마만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지난 5개월여 동안 ADP보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늘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ADP는 46만 개의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작고 공공 영역,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 데이터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와 ADP에는 차이가 난다. 지난달 수치를 보면 ADP는 고용이 33만 건 증가로 집계가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지표는 94만 3천 명 증가로 고용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차이가 지난 5개월 동안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도하고 테이퍼링이 미뤄진다 또는 테이퍼링이 당겨진다. 이제는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다. 라는 이야기로 조금 반가워하는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을 고용 둔화로 인해서 미뤄진다라고 하면 또 불확실성 대두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기술주가 오르고 민감주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정형화된 틀에서는 조금 벗어난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예측하고 바라는 바는 불확실성의 해소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게 시장에는 더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지표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8월 고용 보고서에서 적어도 85만 명 증가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테이퍼링 충분히 시작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꼭 챙기시고 하반기 전략까지도 좀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9월에 있을 FOMC, 10월에는 대신 FOMC 회의가 없고요. 11월에나 FOMC가 또 다시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나오는 고용지표의 흐름을 연준이 잘 체킹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조금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하반기 전략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확실히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술주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경기 민감주 같고요. 이런 걸 보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주환 전문가님도 지난주와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어떠실까요?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어제 그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미국은 기술주가 조금 반등을 줬고 경기 민감주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마 경기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크셨을 거고 기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대감이 좀 크셨을 경우인데 열어보니까 기술주도 이제 급락이 나왔죠.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제 물론 그 수급상에 외국인 수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절대적 갈림길이 됐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이제 현상이 왔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지금 이번에 예상치보다는 절반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7월 고용 대비라면 7월에는 한 32만 한 4천 건 그리고 이제 8월 달 발표된 게 한 37만여 건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7월보다 8월 고용이 개선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됐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근데 예상치는 60만 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게 똑같은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데 ADP 민간 고용 지표는 7월 달 대비 8월 달에 거의 2배 이상 예상치를 잡아놨고 반대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7월 달 대비해서 8월 달에 상당히 줄여놨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은 고용 지표인데 뭐 같은 나라 같은 고용 지표가 왜 한쪽은 2배 이상 늘려놨고 한쪽은 줄여놨냐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난번과 비슷하겠지만 ADP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2배 이상 늘려놓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조금 주고 반면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오히려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 8월달 고용 지표가 그렇게 많이 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사이클이 있죠. 그 8월달에 우리로 치면은 9월 개학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8월달에 무조건 고용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학교가 개강을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8월달 대부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 고용 지표도 지금 7월 대비 8월 늘어났잖아요. 모든 지표가 7월 대비 8월에 안 좋게 나오는데 고용 지표는 예외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고용 지표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더 줄여놨다는 거죠. 그럼 이 상관관계를 본다면 한쪽은 크게 부풀려 놨고 한쪽은 줄여놨다는 거죠. 결국 예상하는 건 뭡니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발표될 리가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면,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나오기 전에 메파 위원들이 나와서 앞에서 먼저 강성 발언을 하고, 항상 그 뒤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비둘기파 발언을 한다라는 거죠. 시장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도 결국에는 이 ADP 민간 고용 지표나 8월 발표되는 8월 그 고용 지표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 네. 자체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이제 시장을 압박하고 풀었다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제 같은 경우를 보고 기술주에 베팅을 많이 하는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기술주는 눈치를 계속 보자. 조금만 진입하고 눈치를 보자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인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내일 고용 지표는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게 발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 이제 리오픈과 계약 시즌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분 고용 지표가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제 조금 더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주는 계기가 나올 거고 아마도 우리 시장이 최근에 경향을 보면 미국 시장보다 하루 이틀 먼저 움직이는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은 오늘 경기 관련된 종목들로 먼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제 왜 발표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어느 정도 네. 좀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우리 허방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 일정을 확정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고 연내한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12월 달에 하겠다는 거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12월에 그러니까 하겠다. 그 8월 달 지금 우리가 거쳤을 때 9월에 하느냐 10월에 하느냐 굉장한 그 매파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네. 이걸 12월, 그러니까 연내 12월 정도에 실시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좀 줄여주고 스케줄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연준이 바라는 옐런 재무장관이 바라는 파월 의장이 바라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스케줄 놓고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시장의 흐름도 그 상관관계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내가 지금 이제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테이퍼링과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하반기 전략 저희가 좀 어떻게 스케줄링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12월에 연내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곧 최소 12월에 연내에는 좀 시행하겠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풀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테이퍼링 하게 되고 금리 인상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갈 확률도 높아질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에 대한 키워드가 올라와 있으니까 최근에 외국인 동향을 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팔아치웠던 흐름들도 있었고 지금은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허반석 의원님, 외국인 수급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외국인 수급을 오늘 봤을 때는 장 후반 거의 이제 6시가 다 되어서 굉장히 많은 수급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매도로 일관했던 모습들이 매수로 전환이 된 흐름들이 좀 나옵니다. 거의 한 8천억 가량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번에 들어오면서 조금 됐는데 MSCI 리밸런싱도 일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일관된 패턴이나 아니면 이제부터 외인들이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현물 시장도 그렇고요. 선물 시장도 그렇고요. 한 일관된 패턴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시장에서 뭔가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기 위한 액션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변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눈치 싸움이 있을 뿐 지금 일관된 형태의 매수나 패턴은 없는 상황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들은 우리도 같이 팔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금에도 사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좀 봐주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도를 하는 기업이 그러면 완전히 나쁜 기업이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차익 매물인가 아니면 뭔가 의도를 한 매도인가 이 두 부분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의 성장 섹터, 배터리 관련된 주나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새로운 신규 플랫폼이던가 아니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오다가도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의 셀링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매집을 새로이 외국계에서 해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매수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매도 세력에 있어서는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준을 딱 잡으시고 외국인들이 일관되게 매도를 하지만 우리나라 연기금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일어난다면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일 확률이 높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연이어서 나온다. 그러면 차트와 기업적인 내용,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도에도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은 외국인들도 언젠간 담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의 하나의 필터링을 놓고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면밀히 관찰을 해야지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이건 나쁜 기업이고 좋지 않은 기업이고 전망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 동반 순매수하는 기업이나 종목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주환 전문가님께도 좀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 매도기 때문에 매도나 매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담거나 덜어내는 거라서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지 감을 못 잡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환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8월 30일까지는 프로그램 차익 선물에 의해서 이제 물량이 옮기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8월 31일 달부터 이제 1조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블록딜 때문에 매수로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8월 31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를 코스피 시장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있었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편입된 종목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제가 볼 때 크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만 TSMC가 반도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20% 가까이 급등시켰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수급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대만의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독점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파운드리 부분에서 가격 인상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메모리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매도에서 매수로 좀 바뀐 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좀 영향을 주고 있죠. 결국에 이제 MSCI 리밸런싱과 대만의 TSMC 반도체 가격 인상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고,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증시를 보면 규제 관련 리스크 이후에 급락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거의 급등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급등한 양상을 보면 이전에 하락 쪽에서보다도 훨씬 더 손바뀜이 많이 나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거래량이 중국 시장이 갑자기 저렇게 한 일주일 상간에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국 쪽으로 대기 자금이 일부 들어온다는 부분이 그럼 이제 집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나 환율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비우호적인 영향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쪽에 이머징 마켓 쪽에 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현재 홍콩이나 중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 유입이 분명히 이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이제 다만 작년과 같은 이제 폭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종목별 선별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큰 자금의 이동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금의 여건은 조금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하나는 작년처럼 바스켓 거래로 섹터 전체를 들어올릴 물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이제 대응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자금의 성격을 규명한 게 문제인데 8월 31일 날 보면 외국인들 자금은 전부 다 비차익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그럼 결국에 이제 종목을 들어올리겠다고 들어온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서 유입이 되면 이게 산발적으로 그치지 않고 종목별로 그치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종목별로 특징을 하나를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장기간 매집을 했던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랫동안 특히 기관들, 연기금 중심으로 나왔던 매도를 줄기차게 매수를 받아왔던 종목들이 오늘 이제 대부분 다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뭔가 액티브 자금들이 일단 결단을 할 시점이 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여건도 되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중국 증시 흐름을 잘 보시는 게 네. 미국 증시보다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요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일단은 주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증시의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다 팁으로 좀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줘야 우리 시장도 반등 장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할 수 있을 텐데 수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키워드 중에 배터리주가 마지막에 좀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사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자꾸 잇따라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LG화학만 보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 연내 이제 분리상장 같은 경우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위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저희 포트 내에도 배터리 관련주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순위를 제가 지을 때 삼성 SDI를 포트에 담았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I는 분할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한 이슈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 먼저 흑자 전환을 했고 그러한 여러 이유에 의해서 세 개의 대표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를 그리고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장과 배터리 관련된 섹터에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이유는 2024년도까지 배터리는 부족하다라는 게 대세의 판단입니다. 전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변곡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GM에서의 볼트 자동차의 배터리 화재건 그리고 제규어 관련된 브랜드에서도 배터리 화재건들이 좀 있으면서 대규모 충당금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주가가 연일 조금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78만 원 언저리에서는 바닥을 그간 형성해 왔으니 이쯤에서 다시 한번 바닥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실 수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쯤에서는 마무리를 해주면 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71만 원을 위협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혹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이냐면 최저점까지의 조정이 어디일까를 면밀하게 살피시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라는 시그널을 조금 강하게 시장과 주가 그리고 차트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로 봤을 때는 2023년도, 2024년도 배터리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캐펙스 투자,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배터리는 모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3사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침투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대부분 한 자릿수입니다. 가장 빠른 유럽 일부 국가가
20%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의 2030년도 목표치가 50%인데 올해 현재 상반기가 한 자릿수입니다. 굉장히 미미한 전기차 침투율 수준이죠. 앞으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전기차 침투율도 마찬가지로 2030년도 경에 50%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우상향을 하다가 결국엔 가격 싸움이 좀 나겠죠. 더 좋은 배터리를, 더 성능 좋은 배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기업이 결국엔 살아남게 되는 치킨 게임도 상상하지 못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는 LG화학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고 공격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국내 자동차 코나에서도 그렇고 GM의 볼트에서도 그렇고 제규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조금 수치화해서 계산해 보면 0.1%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격적인 납품이 이러한 일들이 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충당금으로 또 대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반등할까를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LG화학이 배터리 회사와 전혀 무관한 회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네. LG화학은 CNT 도전제에 대해서 증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극재 세계 시장 점유율도 3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관련된 소재 부분으로 조금 더 LG화학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전망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한다 하더라도 배터리와 전혀 무관한 회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LG화학 주주분들께서 조금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본다면 지금의 조정을 조정이 어디쯤에서 마무리될 것인가를 잘 가늠해 보셨다가 그곳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2023년까지 또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보유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분할 이슈가 있는 기업 SK이노베이션이죠. 과연 SK이노베이션을 분할을 했을 때 배터리와 관계 있는 회사인가 관계 없는 회사인가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배터리 3사를 좀 바라보시는 게 장기적 전략을 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배터리 관련 주죠. LG화학과 삼성 SDI, 특히 삼성 SDI는 최근에 LG화학에게서 배터리 대장주의 자리를 좀 탈환을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는데 혹시나 LG화학을 갖고 계시거나 좀 매수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이 사태를 어떻게 좀 기회로 이용하면 좋을지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렸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허반석 위원님 과 이지원 전문가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 내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네, 그 전에 배터리 관련돼서도 이지원 전문가님께도 의견을 여쭤볼게요. 위원님, 배터리 관련돼서는 혹시 첨언하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 카카오뱅크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나,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조정받을 때 꽤 강하게 올랐던 섹터들이 지금 시장이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거든요. 물량이 네.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저도 제가 볼 때는 삼성 SDI가 최고 선호 종목은 맞습니다. 최소 종목이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금은 이제 좀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마음고생이 이제 좀 심하실 것 같은데, 권리는 누리기 힘든데 책임은 다져야 되는 이제 그런 이상한 주주분들한테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중장기 포지션을 잘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원 전문가님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분 다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반기 농사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농사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농업방송인지 뭔지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농사가 그 농사가 아니죠. 뭐 자식 농사도 있고 여러 농사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재테크 농사.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전략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허반석 위원님도 그렇고 이지원 전문가님도 그렇고 주말에 두 분 다 강연회가 좀 잡혀 있어서 거기서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반기 농사 전략을 살짝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제가 방송을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7월 달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강하게 말씀드렸던 기업이 현대로템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로템이 3만 원을 가면 제가 뭔가 춤을 춰야 된다라는 그런 공약이 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좀 형성이 됐는데 네, 자의 아니었나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기업도 농사라는 표현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농사라는 표현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기업이 현 구간에서 매수 매력도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보시고 이 산업이 또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GTX, KTX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크게 열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드린다면 현대로템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오는 모습 아닌가. 그리고 이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건전해졌다. 이용배 사장님의 이야기를 하면서까지도 현대로템을 굉장하게 저는 조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약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을 조금 보였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굳이 슈퍼스타 또는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 같은 종목들, 아직까지 실적이나 재무적인 부분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종목들에도 정말로 넓은 해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시총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들을 가지고서도 1년 정도 농사를 지으니까 약 2배 정도의 수익을 보더라라는 부분들도 뭐 이지한 위원님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그렇고요. 비교를 조금 해본다면 너무 작지 않은 종목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결론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사 종목들이 1년을 했으니까 또 그 다음 해 1년을 위해서 저도 좀 부단히 발굴을 하고 있고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발굴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차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상승 요인 중에 하나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미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를 짚어볼 수 있겠죠. 네. 한순간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 5년, 6년 동안의 중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겠죠. 그 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는 대선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에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시장을 보시더라도 8월 달 크게 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장과 세계와 산업을 크게 보고 깊게 보고 넓게 본다면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기업이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만 좋은가? 분석해서 그 기업의 재무 또는 내용도 좋은가, 여러 가지 오버행 이슈는 없는가, 기업의 경영진은 어떤가, 그 기업을 뜯으면 뜯을수록 공부할수록 더 많이 공부할 내용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업 분석을 하다 보시면 더 익히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농사 짓는 마음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과 산업과 시장을 보실 때 앞으로 전망되는 기업과 산업이 어디일까?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우상향할 거다라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적든 시총이 작든 크든 그러한 기업들을 꼭 찾아보시면 남은 1년이 현대로템이나 뭐 조금 공개를 하자면 세경 하이테크나 네. 분석이 완료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와 농사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죠. 몇 년 혹은 몇 개월 그리고 수십 년을 좀 키워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길을 혼자 걷는다면 좀 외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 추억의 이름이 됐네요. 허루템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과거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라고 9월에 캐치프라이즈를 또 정해주셨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하반기 농사 전략은 허반석 위원님의 키워드였으므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종목이 아마도 히든스탁일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 포트폴리오 내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매주 하나씩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을 오늘은 각각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지원 전문가님 종목의 난이도가 오늘 꽤 높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위원님? 네,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네요. 아니 슬쩍 보시고 이거 왜 하고 보셨다가 싶으셨죠? 네,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저는 이 힌트만 보고 종목을 못 맞췄어요. 그럼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먼저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힌트 뭘까요, 종목? 일단 외국인 수급인데요. 제가 네. 이제 외국인 뭐 수급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상당히 뭐 안 좋은 종목보다 좋은 종목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시황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보면 오늘 장, 어제 장의 특징을 보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장기간 매집해왔던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단기적인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에 단기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는 뭐 바로바로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짧고 굵게 들어올리는데 사실 장기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한 두세 달, 네다섯 달 정도 이상 기다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결국 시장이 지금 현재 박스권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었고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물량은 내가 위쪽에서 받아가면서 주가 들어올 이유 없이 연기금이나 기관에 던지는 물량들을 그냥 계속해서 저점 매수했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아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간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또 최근에 1개월 동안에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울 때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종목이라는 건데 결국 이 종목은 외국인들의 장기 매집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키워드가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물론 좋은 종목이겠지만 종목의 감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는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허반석 위원님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제약 바이오 업종에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제가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주 작전 리포트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경제방송 이제 서울경제TV에 출연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작전 리포트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최초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살펴본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좀 월요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찬바람이 불면 제약바이오다라는 이야기들을 덩달아서 함께 좀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세계 폐암학회 WCLC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ESMO 유럽 종양학회가 9월 16일,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 제약사들이 이제 임상을 하거나 시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 장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유효한 임상적 결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앞으로 그 개발되는 신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주가에 미리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조금 파이프라인 개발이나 노력들을 활발히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신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하면 연속 적자 지속 기업의 시총이 작고 코스닥 중심이고 언제 이 회사가 상폐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제약바이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를 오늘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다음 힌트들은 다음 턴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이주원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부분인데 경기 관련된 소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미묘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미국 시장을 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과 다르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뚜렷한 이제 변화의 양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좀 교차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낙폭이 컸던 소비재 쪽으로 일부 소비재가 굉장히 좀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쪽 관련된 ETF 쪽으로 자금이 이미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시장도 이제 이 부분이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소비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소비재 쪽에서 아마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올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식음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되어 있는 소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소비재 중에서 최근에 가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맞추시기 힘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재 기대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도 어렵네요. 소비재 기대주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저도 머리를 굴려보고 있는데 딱 떠오르는 종목이 아직은 없네요. 자, 허반석 위원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작지 않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뭐 개발 그리고 연구 이런 쪽으로도 조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R&D 연구 개발 또는 그리고 지분 투자도 조금 활발히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2017년도 연구 개발비를 1,037억 원 들였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2,226억 원을 연구 개발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연평균 29%의 연구 개발 지출 증가가 조금 있는 기업입니다. 대단히 활발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15년도부터 31개사에 약 2조 4천억 원의 지분 투자를 이루었습니다. 대단히 큰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51개 기업의 지분 투자 또는 경영 참여를 위한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고 이 51개 기업 중에 11개 기업이 상장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지분 가치도 꽤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지 않은 그리고 코스피 기업이고 연구개발과 지분 투자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핵심적인 지금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듣고 좀 맞추시는 분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이지원 전문가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이어졌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2분기에 뭐 나무랄 데 없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업종 대비 PR이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지속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뭐 견줄만한 리딩 기업들과 비교해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경기 민감주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조금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백신을 맞아 들어가는 유럽이나 미국 쪽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신을 먼저 맞아가는 쪽이 리오퍼닝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는 전체 매출의 45%가 유럽이고요. 43%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유럽과 미국 매출 90%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미국과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리오퍼닝 관련된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한다면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정말 귀가 쫑긋 뛰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일단 매수를 하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허반석 위원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듣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위험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이제 막 통과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네, 비소세포암 치료제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소세포암 치료제. 글로벌 3상이 조금 진행이 됩니다. 3분기까지 3상을 위한 임상 환자들을 모집을 완료를 하고 이제 3상이 들어가는데요. 성분을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 티닙입니다.
올해 1월 국내에서도 신약 치료제 허가를 받았고요. 7월에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도 완료가 되어서 이제는 매출까지도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 오스코텍에서 오스코텍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오스코텍에서 원 개발사고요. 그 이후에 이 회사를 거쳐서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얀센까지도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조금 블록버스터급으로 조금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기존의 치료제를 투여했다가 재발이 되거나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에게 표준 치료제로 사용할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3상이 조금 완성이 돼서 임상적 효능이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재발이 되거나 내성이 생긴 환우분들께도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기업은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은 상대적으로 조금 결정적인 단어를 이야기를 해주셔서 종목 찾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 앞으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저희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희 위원님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한 강연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지환 전문가님은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오후 6시에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주유소 3부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열어두고 미리 상담을 접수받고 있으니까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2부 강연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